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는 여전히 25년까지 큰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도 한두 번의 큰 조정도 있을 거라 보는데요. 작년 말부터 있었던 약간의 환희를 뒤로하고 미리 예방조사를 맞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근거와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환경을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하면 거의 미국과 맞닿아 있겠죠. 근데 이 환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주가는 뭐 나스닥, S&P, 다우 지수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고점에 이제 근접해 있는데요. 이 일드 커브라고 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10년짜리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에서 2년짜리 금리를 뺀 결과가 이제 당연히 플러스가 정상이겠죠. 10년 금리가 2년 금리보다 높을 테니까요. 그러나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이제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찍혔을 때가 생각보다 많았다. 여기 보시면 1980년대도 정말 심하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단기 금리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장기보다. 그러니까 이 회색 지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다. 1980년도에도 있었고요. 1980년 초반에도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서 생각보다 침체가 길게 찾아왔었죠. 그리고 90년 초반에도 여기 보시면 쓱 하고 밑에 살짝 찍고 내려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0,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여기를 찍고 가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 회색 부분에 또 시간차를 두고 뒤로 침체가 왔었고 2000년 초반에 역시 닷컴 버블이 있은 이후로 이제 회색 지역 경기 침체가 또 찾아왔었고 이때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여기 살짝 이제 0 밑으로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길게 왔었죠.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는 침체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 사실 여기 2020년 요때쯤 나왔어야 됐다고 보는데 엄청난 정말 돈을 찍어내는 신공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미국 주식의 큰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로 방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침체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음, 저는요, 이 대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는 하겠지만, 이 거의 예외가 없었던 법칙에서 이번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환경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죠.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일단 뽑히고 보자. 뒷감당은 뒷세대가 책임질 테니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2024년은 전 세계 지구촌 수십 개국의 나라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한국도 치르고요. 미국도 치르고 정말 많은 국가가 선거를 한다. 당연히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에 깔린 지구촌 1월 9일자 기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다 선진국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GDP가 높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게 보이지만 아무튼 100%가 넘으면 일단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GDP 버는 것보다 부채가 이제 똑같은 게 100%잖아요. 근데 더 넘어버리면 이제 200%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는요. GDP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미국의 빚 규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나오면서 또 돈 찍기, 뭐 금리나 이런 거 하겠죠. 미국만 해서 올해 국채가요 4조 달러 발행.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 뛰어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4조 달러라고 하면 무려 5,300조 원 정도를 이제 채권으로 해서 2024년에 찍어낸다고 하고요. 이 규모는 작년 벌써 2023년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찍은 3조 달러를 찍어낸 거에 비해서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바이든 정부가 뭐 학자금 대출 완화하고 뭐 의료 쿠폰 주고 뭐 한다면서 엄청 찍어냈다고 하는데 4조 달러, 1조 달러를 더 찍어낸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뭐 요술방망이를 미국이 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최대 규모, 유럽도 최대 규모, 다 최대 규모다. 개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미국 국민들을 보면요. 일단
일단 쓰고 보자. 뒷감당은 다음 달 월급이 할 테니 이러면서 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더라. 이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1월 9일자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빚이 5조 달러를 돌파했더라. 빚입니다, 빚. 5조 달러. 아까 국채, 채권 찍어내는 게 4조 달러였죠. 1조 달러 더 앞서 나간다, 소비자들은. 일단 최대폭으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폭 증가. 이거는 증가 폭이 이제 1년 좀 넘게 만에 최대 폭인 거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미국 소비자 신용이 5조 달러를 넘은 건 194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거는 이제 월간 기록, 증가폭이 1년 얼마 만에 경신이 된 거고요. 5조 달러는 이제 처음이다. 6.25도 전쟁도 있기 전에 이런 통계를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미국 소비자들이 쓰고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디플레도 나타나고 있고 연이은 연휴로 기분도 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도 있었고 또 후불 결제 일단 쓰세요. 나중에 갚으시면 되니까 요런 컨셉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빚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뒷받침이 됐구나. 다시 알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는 이제 여러 보조금을 풀었고 미국 이제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빚을 이제 저축한 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빚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더라. 여기 보시면 리볼빙이라고 하잖아요. 2월 결제 다음 달에 내세요. 신용카드 대신에 이자율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용이 17% 급증을 했었고요. 자동차 학자금 대출 계속 늘고 있는데 심지어 이 5조 달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미국은 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글로벌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정말 애증의 나라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마음대로 칼 휘두른 대가. 자기 마음대로 규제 많이 했었잖아요. 이 대가는 처참하다. 외국인들도 이미 많이 실망을 하고 빠져나갔을 거고요. 이제 부동산 그룹 망하는 건 이제 별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무뎌져 있다. 헝다 이후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중주그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입니다. 원탑인데 여기가 이제 파산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이례적으로 신속 파산됐다. 예전에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뱅크나 이런 은행들 이제 2 플러스 1이었나요? 페드에서 미국 정부에서 한 방에 그냥 주말에 이렇게 망하게 했던 파산을 거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당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 리스크까지 겹치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퍼지면 안 되잖아요. 금융권도 은행 쪽으로 넘어가고 다른 부동산 또 넘어지고 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 없어. 그냥 너는 이제 달 가라.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자 금융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주그룹은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자금을 모아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탁 사업을 해왔다. 그러니까 은행은 아닌데요. 은행 비스무리하게 중간에서 이제 중개자처럼 개인 투자자 기업 돈 받아서요. 대출 받기 힘든 중소기업한테 빌려주는 그런 업을 했다는 겁니다. 신탁 사업을요. 근데 이런 데는 은행이 아니니까요.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서 통계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에도 안 잡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회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넘버원 회사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를 봤더니요.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는 중주그룹이 한 180조, 200조까지 자산 규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한 부채 규모가 80조, 총 자산은 그의 반 정도 되는 한 40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총 자산의 2배, 아까 그 GDP 대비 부채 규모 보셨잖아요. 200%, 100%만 돼도 힘든데 200%는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됐다더라. 요런 데 무뎌지고 있다는 걸 좀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참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차라리 중국에 비하면 낫습니다. 요술방망이라도 있어서 계속 기축통화니까 달러 찍어내고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요.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지금 중국은요, 빚도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까 빚내는 미국인은 소개를 해드렸었고
지갑 닫은 중국인들 쓸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어, 이제는 뭐 저가 브랜드, 저가, 무조건 싼 거를 사야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스타벅스가요, 한때 중국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중국 시장 매출 과반을 차지했던 스타벅스가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요. 1달러짜리 파는 루이싱 커피에 이제 1위 자리를 내줬다더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식료품 쪽을 보더라도요, 먹고 사는 것조차 줄이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건데, 이제 알리바바 식료품 업체도 지난해 10월 5천 개 넘는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무조건 싸게입니다. 이제 심지어 여기 독일 슈퍼마켓 고급 체인점이었는데요. 수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 저예산 슈퍼마켓으로 탈바꿈하고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뭐 소비 행태 여기 분석가는요. 지금 이 상황 경기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디플레이션 추세도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정말 상황이 심각하겠죠. 중국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다 뭐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긴 하지만요. 뭐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LVMH, 명품, 뭐 화장품 할 것 없이 이런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이제 기업 주가들은 굉장히 뭐 잘 못 나가고 있다. 특히 나이키 이런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중국의 소비가 침체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도를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제 마음대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위험도, 이제 리스크의 이제 위험도를 미국을 한 50 정도, 중국은 심각하니까 100 정도로 본다면요. 한국은 딱 그 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심각하긴 한데, 뭐 미국처럼 요술방망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7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좀 부각될 만한 좀 특징적인 사건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1월 10일자 기사였는데요. 한국 역시 돈이 없긴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한숨 쉬더니 보험 붙었겠다. 환급금이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이 보험을 깨는 해약 환급금 이게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 떼고 보험금이 이제 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에 38조에 육박하고 이제 10월까지인데요. 이제 연말까지 다 해보면 한 50조 원까지 될 거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고객들이 받아간 환급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깨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게다가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불황령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 보험이기 때문에 내 보험을 담보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냥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뭐 크게 도장 찍고 이런 거 아니고요. 쉽게 빌려주지만 대신에 금리는 시중보단 조금 높긴 한데요. 요거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은 갈 때까지 갔다. 정말 쓸 돈이 없어서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빚 갚는 데 썼을 것이다.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형건설이 이제 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한국 건설업계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풍전등화건설업계 총선 이후에 부도 쓰담이 오나 총선 이후로 일단 미뤄야겠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주요 건설사들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대, GS, 롯데, SK, 하나 이 마지막에 있는 신세계건설까지 안 들어본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형 건설사마저도 지금 힘들다고 기사가 나오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 건설사들 여기 보시면 뭐 신용도가 강등됐다. 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뭐 여기 워크아웃 신청. 뭐 대형 건설은 이미 뭐 많이 힘들어졌죠. 부채 비율이 심지어 신세계건설은 467.9%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대형 건설사들만 이렇게 가져왔지만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이 밑에 하청업자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건설업계 대표님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제 모임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뭐 강원랜드 사태다 뭐다 하면서요.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교류에 뭐 각 지역별로도 모이고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교류 쪽에 뭐 회장님도 있고 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건설사 쪽이셨어요. 건설사인데 당장 내일이 행사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연락해 봤더니 못 가겠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뭐 지금 뭐 만남이고 교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건설사에 생존이 달려 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 정도면요. 그 밑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만 적어봤는데요. 저도 뭐 일을 해보니까 알게 됐죠. 뭐 건설사도 일반 건설사가 있지만 뭐 타일만 하시는 분, 석재공사, 돌로만 하시는 분, 가구업체, 타워 크레인 하시는 분, 시멘트 하시는 분, 수없는 이제 하청업자들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그 정도로 힘들면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뭐, 그 R&D 예산마저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 지금 뭐 존폐 위기에 있는 건설업체가 정말 너무 많더라. 근데 그 규모를 봤더니요, PF 우리 23조 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못 막아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까 그 중국 거기 뭐 그림자 금융원 뭐 80조 원, 40조 원 했었잖아요. 중국 하나의 기업이 뭐 그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23조를 못 막는다. 그러니까 조가요, 우리가 자주 봐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게 23조 원의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건설업계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엄청난 공포. 그래서 이제 넥스트 태양은 누구냐 하면서 굉장히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연쇄 도미노처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게 한국의 건설업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참 위기이고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이네요. 벌써 많이 됐는데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은행 위기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 3월에 예정대로 종료가 된다고 이제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라는 분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BTFP라고 해서 은행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은행들이 힘들어하니까 대출을 해줬는데요. 심지어 은행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출 잔액은 186조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막 급격하게 되니까 정말 다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국채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 미국 정부는 가격이 떨어진 국채 등을 이제 시가 평가로 한 게 아니라요. 액면 평가로 너네 샀던 거 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서 이제 대출을 해줬죠. 그러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연장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연장이 더는 예전부터 이제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이것도 심각한 위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24년 3월 11일까지 일단 대출은 가능한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대출 차환, 그러니까 갚는 거는요. 사실 25년까지 갚아도 됩니다. 1년 정도 더 이제 갚을 기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언론들은 이 부분을 쏙 빼놓고 보도를 하면서 또 공포몰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주의하실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종료된다는 거는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안 좋은 얘기들만 거의 메들리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죠. 그러나 비트코인에게는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뭐 330척이었나요? 일본 왜구를 물리쳤던 그때의 약간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에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꺼져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은행 위기의 반사효과, 모든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막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심지어 1분기에 72%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도 나중엔 올라왔지만 1분기에 뭐 16% 이것도 많이 올라왔다고 했던 거죠.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72%가 올랐다. 3년 만에 최고 성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연준 등 뭐 중앙은행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글쎄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인상 중단 기대감은 지금이겠죠. 아마도 여기 뭐 기사에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호성적을 거둔 배경으로 은행 위기 반사 효과가 꼽히고 있다. 정말 저는 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상승했다는 현상은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거 나카모토 사토시 형이 뭐 산 게 아니냐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잘못된 또는 인위적인 정책들, 뭐 예를 들면 금리 뭐 마음대로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뭐 채권 달러를 찍어낸다는 등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독자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최초로 보여준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반대로 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던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게 제가 자주 기대하는 모습이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때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앞에 Be your own bank. 당신이 은행이 되세요. 은행 믿지 말고요. 정부 믿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잖아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었고,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버리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나왔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 큰 상승장을 가기 위해서 한 번에 저는 큰 테스트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큰 글로벌 위기를 겪진 않았었죠. 그러나 향후에 은행 위기, 뭐 국가 부도, 뭐 중국 전쟁 등이 이제 정부 주도의 이런 잘못된 사건과 마주했을 때 또는 금리는 인하되지만 매크로 경제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줄지 참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점차 잘못된 정책과 전쟁 등의 위기에 대한 반발력, 회복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디플레이션 속에서도 당당하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25년까지 이제 내 코인을 잘 지켜내셔서 세금 낼 것을 오히려 고민하는 우리 구독자 분들 한 명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